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날씨도 구준데 또 TV 앞에 앉아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또 유튜브 봐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아마 TV 앞에 이렇게 보시면서 또 아침에 끝난 우리 또 야간 선물들 이렇게 보시면서 도대체 우리 시장의 봄날은 도대체 어디서 올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냐면 도대체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어떻게 바닥을 찍는가, 이 바닥을 찍는 두 가지 부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고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올라가려면 미국 증시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버텨는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미 증시가 대폭락을 보면서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가는데 우리는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 디커플링 상태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디커플링 상태는 왜 가고 있는지 또 바닥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위로 올라가는데 중국 증시가 대폭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도대체 중국이 얼마나 빠졌는데 그럴 겁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크게 하락하고 있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중국 상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8%, 그냥 한 지수가 20%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수가 한 20% 정도 빠지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약세 종목은 저기다가 곱하기 2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거의 반토막 가까이도 주가가 빠져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 증시 약할 것이냐 했을 때 최근에 미국의 동향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최근에 금융 긴축을 한다라고 난리죠. 근데 중국은 어때요? 오히려 약간 금융 완화 쪽으로 가고 있죠. 자금 사정은 좀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중국이 빠지고 있지? 혹시 러시아 차트를 잘못 갖고 온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아마 주식시장을 보시면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중국도 이렇게 대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팩트체크와 그다음에 제가 보는 중국이 하락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장을 둘러싼 주변 여건을 봐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바닥을 찍을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가장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엑소더스입니다. 정말 대탈출입니다. 마치 극장에서 불이 났을 때 입구 쪽으로 몰려서 왕창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통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내 시장이 빠져나갈 때 가끔다 이런 얘기 하죠. 이건 시장은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 외국인들은 빠져나간 것이 아니야 라고 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장일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주식시장만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 시장까지 같이 때리고 나가야 진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왕창 때려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이 바로 지난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중국 국채에서 350억 위안, 우리가 달러로 환산하면 한 55억 달러의 채권 매도가 있었는데 이게 월간 단위 규모로 봤을 때는 최대의 규모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머징 마켓 시장 쪽으로 그러죠. 오히려 신흥국가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든 다른 이머징 마켓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서 중국도 때린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다른 이머징 마켓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데 중국은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2020년도에 바로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죠. 그때 4분기에 백신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자금 유입 현상이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미국 국채가 저 밑바닥에 있을 때도 중국의 국채는 저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또 그다음에 홍콩 문제가 있을 때 야, 이제 큰일 났다. 많은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겠지? 근데 오히려 많은 자금들이 중국으로 몰려드는 이런 현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 무슨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걸 빨리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고 그럴 때 무엇을 팔겠습니까? A, B, C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물론 마음 같아서는 나한테 쓸모가 없는 거, 저쪽 Z에 해당하는 거, 아니 저쪽 X에 해당하는 거 이거 팔아서 갚았으면 좋겠죠. 근데 이쪽이 팔이 나요. 위급할 때 안 팔리죠. 그러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장 황금성이 좋은 거, 가장 알짜배기를 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딱 떠오르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떤 위기를 당했습니까? 사실은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죠. 한 대략 6,43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죠. 근데 그림의 떡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막아버렸죠. 스위프트에서 배제도 되고 뭐 이자 상환할 때는 열어주지만 나머지는 다 막아놨습니다. 즉 러시아가 지금 하루에 쓰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25조 정도의 전쟁 비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러시아도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면 정말 이거는 뭐 러시아 부도는 시간 문제다라고 일부에서 얘기할 정도로 많은 전쟁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돈들이 막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달러 자산, 그다음에 유로 자산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중국의 위안화를 갖고 있는 퍼센티지가 약간 13%.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건 때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래도 위안화는 때릴 수도 있고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자금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 바로 러시아에서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쉽게 해서 국채든 뭐든 한꺼번에 다 때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중국의 시장이 오히려 안 빠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할 정도다 해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가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듯이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 터지자마자 곧바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대만은.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대만의 문제는 우크라이나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 먼저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하고 육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탱크로 밀고 들어가는데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범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천만다행이죠. 바로 대만 해협이 지나가고 있고 거기 누가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랑은 별개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워낙 공공하게 중국은 하나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시간 문제지 호시탐탐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야, 틀림없이 중국은 대만을 칠 거라는 생각을 한편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이번에 또 한 번 봤습니다. 무엇을? 블랙스완이요. 우리가 보통 블랙스완 그러면 종의 분포에서 소위 이 가운데 있는 확률 높은 이 구간이 아니라 이 끝부분들 이걸 우리가 테일이라고 합니다. 즉 블랙스완 이게 말이 서로 안 되는 거잖아요. 스완은 백조라는 뜻인데 앞에 블랙이 붙어 있죠.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 거의 없는 거 우리가 이것을 블랙스완이다라고 하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도 또 한 번 알았는데 제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걸 조사할 때 많은 국제정책 전문학자, 제가 그쪽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를 통계치를 냅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 제가 지금 정말 5명, 10명 그 이상의 조사를 했다면 거다가 한결같이 야, 푸틴이 돌았나? 돌아야? 야, 그걸 그렇게 갖고 얻는 게 뭐가 있겠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분명히 제재가 들어올 것이고 그럼 나처럼 붙어야 되는 거고 잘못하면 러시아가 부동을 할 수 있는데 푸틴이 그 짓거리 하겠어? 잘해봤자 밑에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있는 여기 우리가 소개하는 동남부 요쪽만 좀 하겠지 전면지까지 가겠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 쉽게 되지 않았죠.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과거에 생각했던 우리가 소개하는 블랙스완, 이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그 일어날 확률을 절대 99대 1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51대 많아야 49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중국이 대만 치겠어? 왜? 이번에 지금 러시아가 당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똑같이. 왜냐하면 지금 원래의 미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주적 중에 주적은 바로 중국이거든요. 뒤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놀란 일이 또 생길 겁니다. 왜 중국이 주적인지. 그런데 이 중국이 대만을 치겠어? 더군다나 그 대만 해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는 또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만의 문제죠. 그런데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앞에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면 글로벌 자금이죠. 그러니까 말의 하나를 대비하는 거죠. 야, 이거 이러다가 만약에 뭔가가 이상한 얘기만 나온다 하면은 결국 중국도 제재당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러시아에 이미 초기에 들어갔던 자금들은 러시아 제재가 당할 가수 봤을 때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먼저 빠져나가죠. 그럼 주가가 위에서 꼭지치면서 나갈 때 일반 투자자나 여기 물려있지 먼저 선수들은 먼저 들어가서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송고총이 나올 때 미리 빠져나가잖아요. 이 많은 자금들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뒤늦게 러시아로 들어간 자금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묶여버렸습니다. 소위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졌죠.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현재 글로벌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들 절대 러시아 도우면 안 돼. 너희 만약에 러시아 도우면 니들도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미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의 화상 회의에서 역시 강하게 경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자금들이 혹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빠져나간 현상들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밑으로 급락을 주면서 내려가지고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팩트 체크입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불똥이 뜰지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혹시 후세인 기억나십니까? 신군, 가다피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렇죠. 두 양반이 어떠다가 가셨나요? 바로 미국의 화폐 패권에 도전하다가 결국 갔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도 역시 중국은 SDR이다 뭐더라 그래서 야, 저거 달러만 믿고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기축통화에 저것만 갖고 안 되잖아. 호시탐탐 기축통화의 자유를 노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죠. 근데 중국은 사실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축통화는 세상에 널리 뿌려져야 되죠. 자기네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널리 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소비국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무역 거래하면서 무역 거래 수지가 적자가 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흑자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에 달러가 있겠습니까? 달러가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절대적인 소비국가가 돼야 되고 돈은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데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Made in China죠. 세계 공장이죠. 될 수 없는 가장 큰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소비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큰 문제들이 숨어있는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미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셨으면 아는 얘기들이고요. 문제는 여기에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페트로 위안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처럼 기축통화국이 된 가장 큰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특히 2차 세계대전,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결국 많은 금들이 해안에 있다가 나치가 히틀러가 프랑스에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를 침범하면서 전부 다 그것이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바다 건너서 캐나다, 미국 이런 데 갔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전 세계 금의 약 한 70%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가 있었죠. 그래서 1944년도에 브레튼 우즈 협약에서 이제 35달러씩 갖고 오면 너희 금 이론 수지 줄게. 왜냐하면 전쟁이 처음에 유럽에서 터졌으니까 상당히 많은 군수물자를 미국은 팔아먹을 수가 있었죠. 많은 금덩어리가 글로 몰려가 있어서 결국은 영국의 파운드화에서 미국의 달러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 것이 바로 전쟁이 가장 혜택을 받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미국이 문제가 생겼죠. 영국도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비가 많은 자금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면서 결국은 기축통화의 자리 잃어버렸는데 미국이 어디에 참전합니까? 1960년대에 바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냈겠죠. 이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죠. 야, 쟤들 보니까 달러 너무 많이 찍어내는데 저거 정말 달러 가져가면 금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찔러봤습니다. 닉슨, 우리 달러 가져갈 텐데 니들 금 줄 수 있어? 닉슨, 가져와. 얼마든지 갖고 와. 그래서 정말 가져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프랑스뿐만이었을까요? 옆에서도 보니까 저거 정말 너무 많이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야, 우리도 달러 가져갈 테니까 니들 금 줘. 1971년도에 소위 닉슨 쇼크라고 하죠. 한마디로 배짜라. 야, 니들 달러 갖고 와도 우리 금 줄 수 없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달러를 준다고 해서 금돌이 준다고 해서 다 줬는데 닉슨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헨리 키신저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닉슨 쇼크가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는 똥값에서 떨어질 때에 바로 미국이 사우디로 날아가죠. 헨리 키신저가 가서 약속합니다. 야, 사우디, 너희 뒷배 우리가 봐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제 기름 팔 때는 반드시 달러만 써야 된다.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페트로는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오일이라는 뜻이죠. 야, 기름 팔 때 너희는 달러만 써. 그래서 페트로 달러가 붙게 된 겁니다. 어느 나라든 시대를 막론하고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다 갔습니다. 이라크에 황무기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었죠. 후세인이 가버렸고요. 가다피가 가버렸고요.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새 페트로 위안위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과는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중국이 야, 우리 이제 너희들 달러 쓰지 말고 우리 이제 위안화 써. 이게 아니라 사우디에서 그걸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왜? 지난 19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질 때, 물론 구소련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과 맞물렸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개혁 개방 정책으로 가니까 보수파는 야, 쟤 왜 저래? 반면에 급진파들은 야, 이거 너무나 속도가 느리잖아.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지지 못 받았던 것이 바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보수파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고르바초프를 가두고 여러 가지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말고 나중에 그게 변하면 제가 그걸 또 할게요. 요즘에 이걸 하다 보면 제가 무슨 역사 선생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쪽만 또 들이다 공부하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소련도 가장 큰 재원은 바로 천연자원, 기름과 가스였죠. 그러니까 유가가 무지하게 1970년대, 73년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전, 79년도에 이란 혁명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일 쇼크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도 구소련이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랑 군비 정책을 펼칩니까? 바로 1980년대에 미국과 엄청나게 군비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생각했어요? 야, 저거 한번 폰트 좀 한번 보여주겠는데 밟아! 어떻게 밟았을까요? 그래? 밟는 걸. 구소련도 핵을 갖고 있잖아요. 45년대 미국이 핵을 갖고 있었고요. 49년대는 구소련이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거기 첩자가 있던 것이죠. 그 프로젝트를 빼다가 구소련에다가 갖다가 그걸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소련도 핵을 갖고 있었죠. 자, 저거 어떻게 밟을까? 야, 이건 딴 거 없어. 이제는 저거 돈줄이 어디지? 유가지. 유가 급락시켜. 그럼 유가 급락시키려면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사우디죠. 야, 사우디, 니들 증산해. 왜요? 저거 잡아야지. 싫은데요? 이게 그냥 곧바로 증산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올 때 또 우리 친구니 비축유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작가님이 그러셨나? 비축유 얘기 많은데, 비축유 많습니다. 그 비축유도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부 다 비축유를 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유가가 밑으로 급락을 줘버리죠. 그래서 구소련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뭐냐? 고르바초프가 소위 얘기하는 개혁 개방을 썼던 그 정책도 뭐냐? 주변에 다른 나라를 보니까 민주국가, 이 45년대 냉전 체제로 벌어지면서 민주국가들은 잘 살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잘 못 살거든요. 결국 첫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 세 번째도 경제였던 것이죠. 그 경제로 구소를 밟아 내려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잃게 됩니다. 아니, 이상한데? 근데 요즘에 사우디가 말 들어요? 여러분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농담 같습니까? 근데
이 빈살만이 사우디 황세자죠. 실세죠. 오페크의 가장 권위 있는 이 빈살만이 조바들이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리턴콜 안 합니다. 한마디로 씹어버리는 거죠. 대신 누구랑 통합니까? 누구죠? 러시아의? 시진핑. 아니, 갑자기 누구예요? 푸틴. 푸틴이죠. 푸틴은 전화 겁니다. 시진핑은 자기 거나 그래요. 왜? 여러분들 굉장히 미국과 사우디가 갈라지게 된 큰 배경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자말, 제가 하도 이름이 길어갖고요. 외울 수가 없어갖고 써놨습니다. 자말 카수크치 기억나시죠? 왜 반체제 언론인 이 암살 배후에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바로 빈살만이 있다. 그래갖고 완전히 이 빈살만 왕세자를 완전 투명인간 취급해버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근데 푸틴은 어땠을까요? 빈살만 만나자마자 농담이 아닙니다. 하이파이브요. 오, 정말 나이스 투 미츠 유. 만나서 반갑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들을까요? 그 이후에 오펙 플러스 회의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푸틴은 침맥을 쌓아놨던 거죠. 누구하고? 빈살만하고요. 결국은 이 암살 배후에 바로 빈살만이 따라갖고 사우디의 가장 실세인 이 빈살만 왕자를 정말 모보듯이 해버립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바로 이란의 배후전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 이 테러 단체 지정해서 해제를 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참 얼마 전에 우리 축구했죠. 일어났죠. 여기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사우디하고 이란은 어떤 분입니까? 요새 아무리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이슬람 교도들이 반으로 나눠는 거 아시죠? 한쪽은 수니파, 한쪽은 시아파. 누가 시아파고 누가 수니파일까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니파는요, 숫자가 많은 게 수니파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란 쪽에가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우디나 이 주변 국가들이 숫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숫자가 많은 건 사우디죠. 수니파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바로 수니파의 종주국입니다. 그러면 이란은요? 이란은 시아파죠. 여러분들 페르시아 아시죠? 시아,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여기 이란이죠. 여기가 각각의 종주국으로 정말 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한번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이 수니파 이쪽과, 그러니까 전체 이슬람 교도들의 한 90% 이상은 그냥 수니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니파의 이 이란 배후에서 도와주고 있는 예멘 반군, 우리가 가까다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왔죠. 사우디 서구시설을 공격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예멘 후티 반군을 테러 단체 지정해서 미국이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돌일이 생기죠. 여기다가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사우디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핵합의, 지금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결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의 뒷배를 봐주겠다 하면서 사우디에다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기억나죠? 굉장히 그때 친했죠. 트럼프가 시간만 되면 사우디 나라 가서 악수하고 무기 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무기 판매를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다 싶은 거죠. 사우디 자체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핵 프로그램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고 있고요. 또 신도시 개발하는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중국이 엄청나게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빈살만이라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누구 전화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정착자들 무슨 얘기냐면 조 바이든이 뭐야 이거 자기 뽑을 때 야 나를 뽑아줘. 그럼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트럼프에 비해서 뭐는 잘할 수 있다고 뽑는댔습니까? 야 내가 외교를 내가 제일 잘 나가. 개뿔. 그래서 정착자들이 조 바이든은 외교를 저렇게 못한 수도 있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저렇게 개무시를 이렇게 했을까요? 예전 같은 거 그렇지 않았는데 바로 쉐일입니다. 우리도 석여 나오니까 우리가 구태여 중도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날아갈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개무시하다가 결국 지금처럼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은 사우디 원유의 수출 물량의 전체 4분의 1을 받아가고 있고 오히려 미국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사우디하고 상대 경쟁 국가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5월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4월 달에
금식 기간 라마단이라고 하죠. 이거 이후에 5월 달에 시진핑의 방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기름 팔 때 이제는 위안을 쓸까? 중국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페트로 위안 얘기가 또 현실화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갖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 얘기를 가겠습니다. 왜 미국은 중국은 저렇게 큰 낙을 주면서 내려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위치 한번 보십시오. 이건 크루드 오일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 오일 맞아 가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쨌든 이 유가가 여기서 장대물 한번 뚝 뜯어 맞았지 않습니까? 대략 140달러 영역에서. 그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트윈 캔들 아시죠? 요번에 얘가 올라갈 때도 얘가 양봉이 하나, 엔드 하나. 그래서 트윈 캔들, 쌍둥이 캔들이었잖아요. 그 위에서 꺾을 때도 얘가 하나, 그다음에 둘, 그러니까 트윈 캔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대물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현재 유가가 이 100달러 밑으로 딱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만사 형통입니다. 만약에 이게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죠. 첫 번째, 러시아. 예전에 구소련 무너질 때랑 마찬가지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러시아. 완전히 날개가 꺾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인플 잡겠죠. 그럼 누구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미국이 구소련을 무너뜨릴 처럼 사우디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아까 보셨죠? 물론 어느 것이 야 그러면 인권을 무시하란 말이냐?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정치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조 바이든은 이 사우디나 이 중동 국가에서는 따돌려 바꾸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얘가 안정적인 모습을 줘야 되는데 얘가 그럼 앞으로 될까요? 여기 일단 한번 장대 무기 때 한번 세력은 빠져나간 건 맞는데 얘가 100달러 밑으로 하니까 자동 올라가죠. 그래서 당분간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겁니다. 뭐를? 장대 음봉을 또 한번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죠. 이 장대 음봉을 줬을 때 베네수엘라는 급격하게 석유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란의 핵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장대 음봉을 줬을 때는 어떤 그런 모습을 줄 수 있다 해서 유가는 바로 그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10시 30분에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가 위치입니다. 어떤 악재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미 몸이 약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감기 걸리는 거죠.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미 다우지수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죠. 둘 다 똑같은 거 보시나요? 주가가 여기서 꺾일 때는 하방을 3개 줍니다. 하방은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5가 역N자가 주니 그럼 조금 위험합니다. 근데 20이 역N자가 주니 그럼 많이 위험합니다.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20 빨간 선이 여기 쌍봉, 롱텀의 쌍봉 다음에 260선에서 이렇게 역N자 보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교육해드렸죠. 제가 제일 잘하는 전공이 이거니까요. 다른 분들은 다른 걸 잘하겠죠. 항상 얘기지만 다른 분들은 국어 선생, 영어 선생일 겁니다. 저는 수학 선생이거든요. 저는 포크하고 이런 걸 잘합니다. 빅픽처. 이렇게 꺾어지죠. 얘가 여기서 악재를 두드맞으면 그냥 밑으로 폭삭 주저앉는 겁니다. 역N자 구간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 구간 있지 않으셨죠? 우리나라 시장이 5판호까지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중국보다 위험해요. 아마 우리 친구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데 우리나라 시장 중국보다 위험해요. 왜 그랬을까요? 역N자 구간이었었죠. 여기서 주가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공개 강의하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소장님 저때 중국보다 위험하다 그럴 때 좀 더 많이 팔아놓을걸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뭐 선풀과 악풀이 있을 테지만 선풀 달아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 빅피처에서 저때 내가 좀 더 때렸을 때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부터 보십시오. 어때요? 지금 중국이 여기서부터 여기 두드맞은 것도 두드맞은 거지만 요 구간을 잘 보십시오. 얘가 여기 내려왔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요 지점에서 악재를 확 두드맞은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대폭락 확 줘버린 거죠. 모든 종목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주가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내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럼 자,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얘가 돌아서야 우리도 좀 하니까요. 그럼 이게 다인 게 뭐죠? 그렇습니다. 얘 다인 게 뭐냐면 M파동은 안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가 내려갈 때 더 가장 무서운 것은 M파동이죠.
신군, M파동은 뭐가 M자로 올라가다 꺾어지는 거죠? 20이 아니라? 60. 그렇죠. 60이거든요. 이 60입니다. 요게 올라가다 꺾이는 과정이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왜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은 왜 디커플링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하도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른 분도 될 겁니다. 코스피 제일 안 좋습니다. 제가 맨날 올라가 봤자 반등은 줘도 뭐는 없다? 반전은 없다. 맨날 얘기하잖아. 한번 보십시오. 주가 꺾일 때 조금 무서운 게 S파동, 두 번째 무서운 게 M파동, 가장 무서운 게 L파동이거든요. 얘는 L파동이잖아요. L파동이 뭡니까? 얘는 여기자로 녹색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저점을 붕괴하게 되면 L파동이죠. 여기를 깨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는 여기를 그나마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많이 빠져서 들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가바닥인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얘는 내려가면 어디까지 빠져야 될까요? 2600과 2500은 가장 좋은데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는 뒤에 가서 잠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화면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맨날 제가 이번에 참 셀트리온 주주총회할 때 CEO가 급여 얼마치만 받겠답니까? 기본 급여만 받겠다고 얘기했죠. 주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 L파동 아닙니까? 아까 중국은 여기는 와 있는데 이게 들었다 빠진 과정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저점 깰 때 셀트리온 이 L파동입니다라고 여러 차례 함께 얘기했죠. 제가 하는 강의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연속극의 드라마와 같다. 보고 또 보면 그냥 자동으로 그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이 L파동입니다. NC소프트 무지하게 빠져있죠? 여기까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했다는 거죠. 어디에? 파동에, 어디에? 패턴에. 이거 조금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코스닥이죠. 그래서 코스닥은 좀 더 강한데요. 강한 이유가 있죠. 왜요? 중국과 같아라. 무슨 얘기인데요? 얘는 여기 보시면 아직 역연자가 안 왔죠, 신군. 네. 그렇죠. 얘가 지금 여기 내려가다 그냥 안 빠지죠. 지금 중국도 내려가더라도 그냥 안 빠진다는 이유가 그거죠. 이게 진짜 빨리면 이 녹색 선이 어떻게 갔다가 들었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거죠. 삼성전자 빠질 때 이 M파동 들었다가 여기서 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M파동 중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주는 파동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보다는 가격을 하는 거죠. 이미 코스피는 들었다가 실패한 파동이고 얘는 그나마 들어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얘 조심할 것은 5일선 쌍봉을 할 때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또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주가가 꺾을 때 녹색이 쌍봉인 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 동그라미 여기 지금 보시면 녹색이 1, 2에 있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러면 얘가 위에서부터 진돗개 원리에 의해서 큰 걸 깨고 내려갑니다. 60이 쌍봉일 때는 추세를 깹니다.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녹색이 쌍봉일 때는 추세를 깬다. 그러니까 얘도 추세도 내려와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 반등 파동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현대차 한번 볼까요? 녹색 쌍봉 보이시죠? 얼마나 많이 추천 나오고 있습니까? 현대차가. 근데 주가는 라일즈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저점이 확. 좋습니다. 우리가 PR, PBR 좋은데요. 다 좋습니다. 공장 짓고 자동차 파는 거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 눈에 띄어야 됩니까? 임금 눈에 띄어야 되죠.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임금 눈에 띄지 않으면, 세력 눈에 띄지 않으면, 수급이 돌지 않으면 왕가 살 수 없습니다. 누구랑 살아가야 됩니까? 넷이랑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넷이 주식이냐 아니냐는 저걸로 봅니다. 삼성 SDI. 전 이게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와,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 꼭대기에서 녹색이 쌍봉 죽죠? 밑으로 그냥 쭉 빠져나간 거죠. 이게 나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아까 어디가 그랬습니까? 바로 코스닥이 그랬던 거죠. 근데 미국 왜 상대적으로 강할까요? 얘는 지금 현재 얘가 쌍봉이 아니죠? 얘는 뭡니까? 외봉. 위에서. 아직까지 외봉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 수강생들은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올라갈 때 우리를 좀 줄여주고 이쪽을 좀 담가놨습니다. 바로 최근 올라가는 뭐 테슬라 아니면 또 뭐였죠? 엔비디아 아니면 뭐 스파 뭐 이런 쪽이었죠. 자, 얘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는 역 헤드 앤 숄더잉이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역 헤드 앤 숄더잉이 나타난다면 우리 장도 햇빛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번 얘기하죠. 여기가 숄더, 여기가 헤드, 여기가 오른쪽 어깨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37분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10시 반에 이 오른쪽 그림을 맞아 완성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자, 결론. 바닥은 어떻게 오느냐는 겁니다. 올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여기 주가를 한번 보시죠. 금리를 처음에 올렸는데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2016년대 금리일 때 주가 안 빠졌습니다. 2017년대 금리를 3번 올렸는데도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실적입니다. 경기 지표입니다.
이제 금리는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25든 0.5든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그걸 이기는 오직 하나의 힘은 뭐냐? 바로 그것은 실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을 기억하느냐? 이게 역사적 바닥장이거든요. 여기를 쭉 한번 보시죠. 여기는 주가가 내려갈 때 보면 IMF 때 바닥이었었고요. 여기는 2001년도 9.11 테러 터졌을 때 바닥이고요. 2003년도 이라크전 터졌을 때 바닥이고, 여기 2008년도는 IMF 때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바닥입니다. 얘가 여기 팍팍팍 들어오죠. 그걸 제가 제 모델로 돌려보니 얘가 만약 이대로 그대로 빠진다면 주가는 어때를 기억하느냐? 5월달을 주목하면서 매매하시는 거, 요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나머지 2부는 10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